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병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일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준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남북 간의 표준협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통일문제연구소 특강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구충원 선생님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을 이어서 독일 문제도 좀 얘기하면서 표준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강의를 하기 앞서서 이 통일문제연구소 통일특강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님 박주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표준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기능, 그 다음 표준화의 효과와 원칙, 세 번째는 남북한 표준체계의 차이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독일 통일과 표준 통일, 그러니까 네 번째는 독일의 일반적인 통일, 정치적 통일에 대해서는 구충원 선생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표준 통일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과 표준 통합, 이게 결국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하는 이제 그런 순서가 되겠죠.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남북한의 표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말이죠. 그 말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소통이라든가 대화,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이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 한 3가지 문장만 한번 살펴볼게요. 세간들을 그진하게 차려놓고 잘 살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진하게라는 단어가 우리 남한에서는 전혀 쓰지 않고 있는 단어죠.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그진하게라는 것은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서는 그렇게 쓰고 북한에서는 이걸 그진하게라고 하죠. 자, 두 번째 문장은 누구야 그 물건을 사지. 이 문장을 보면은 이 누구야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자, 눕다는 말은 남한에서는 값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싸야 그 물건을 사지 이런 뜻이죠. 또 점심도 번지고 일을 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북한 사투리가 아니어서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야, 번지다. 이것은 거르다. 점심도 거르고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한두 단어를 하더라도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단어가 많이 달라버리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많겠죠.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 이 사진은 잠깐만요. 이 사진이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자,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다음 김정일 국방위원장 최초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때 사진입니다. 이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 말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말은 남한 말과 차이가 많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 대화에서 나는 그의 말을 80% 정도만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중에서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것처럼 남한 말에는 영어에서 빌려온 말이 많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유로 들었지만 이 정상회담은 이것이 90년대 얘기잖아요. 그 이후로도 벌써 한 3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북한 말이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고 북한에서도 이제 영어를 조금씩 쓰기 시작하고 있죠. 아까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미 남북한이 70년 넘게 따로 살다 보니까 새로 생긴 용어들은 상당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과거에 있었던 말도 표준어가 우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말을 중심으로 만들었고 북한은 평양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이가 또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통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표준 얘기를 도대체 왜 할까? 뭐 상당히 좀 생소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생소하지만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우리 사회과학도 또 정치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표준은 상당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서 둘러보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뭐 이발, 뭐 머리를 깎는 문제라든가 뭐 하물며 화장품 문제, 여러 가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표준이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표준을 쉽게 얘기하면은 공산품을 보면 공산품 규격이라고 하는 한국 규격이 있죠. KS. 그것이 대표적인 표준입니다. 근데 그것은 주로 공산품에 관련된 것이고 표준은 다양한 영역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학기술 영역과 관련해서 표준을 한번 살펴보면 ISO는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전기전자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일반 표준화기구고요. IEC는 국제전기전자 부문의 표준화기구입니다. 이 두 국제표준화기구가 정의한 표준을 보면 여기다 도큐멘트라는 개념을 씁니다. 문서란 뜻이죠. 최적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그 결과의 규칙 혹은 가이드라인 그리고 혹은 특성을 제시하는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기관이 승인한 문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활동과 그 결과, 그 활동이라는 것은 뭐 우리 사회 활동 전반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 당연히 생산도 들어갑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KS와 마크를 단 공산품 같은 것도 있겠고, 공산품 외에도 다른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제정한 규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가이드라인, 특성 이런 것을 다 합해서 표준입니다. 표준은 합의에 의해서 제정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과 유사한 그런 형태겠죠. 그 다음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각 국가의 표준화기구가 승인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인정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이죠. 자, WTO 국제무역기구도 역시 표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KS 마크를 단 여러 가지 공산품 규격, 당연히 경제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WTO도 표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규칙, 지침, 상품의 특성, 관련 공정, 생산 방법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역시 도큐멘트죠. 공통적이거나 반복적 사용을 위해 인정기관이 승인한 강제적이 아닌 규정. 밑에는 비슷합니다. 합의에 제정되었다 하니까 제정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일단 그 인정기관이 승인했다라는 말은 나오죠. 그 다음 강제적이 아니라는 말은 법과 달리 이것은 임의로 그 준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제적이라는 건 아니죠. 물론 표준 중에는 일종의 강제적인 표준도 없지는 않습니다. 표준 중에서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이제 강제 표준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인체에 굉장히 뭐 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성격이 비슷하게 나와 있죠. 사전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지금 듣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표준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스탠다드라는 의미, 그것이 이제 영어 사전에 따른 정의를 보면 무게, 질량, 범위, 품질 등의 측정 원칙이나 공정, 분석 방법 등의 기술 혹은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가치 등이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해서 something이라는 거죠. 여기서 도큐멘트라는 말이 빠지고 그야말로 사전적인 정의를 내렸는데 다양한 거죠. 측정 원칙, 공정 분석 방법의 기술, 표준 기술 같은 걸 얘기해요. 그 다음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가치, 이것은 아까 제가 남북한의 차이를 얘기할 때 말을 들었죠. 언어.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통일함, 그것도 사회문화적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표준의 영역은 사전에서 얘기하는 것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영역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문화적인 분야까지 표준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회문화적인 표준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은 결국 도큐멘트에서 썸씽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회의 질서 규범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의 어떤 사람들 간의 통합 문제,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새로운 하나의 규범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을 이제 과학기술적인 표준하고 인문사회적인 표준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과학기술적 표준은 뭐 성문 표준, 측정 표준, 참조 표준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혹시 이것을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니까 뭐 화면을 잠시 정지시켜서 좀 더 이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도 뭐 그렇게 좀 빨리 가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자료는 제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멈춤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산업표준, 이것이 대표적인 KS 마크 같은 거예요. 보건 안전과 관련된 것, 환경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국제 단위계, 뭐, 이제, 무게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걸 측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법정 계량 단위, 이것도 마찬가지, 뭐, 부피, 질량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한 나라가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계량 단위입니다. 표준 기준 물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기준 물질이란 것은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화학 분석에서 표준이 되는 물질이죠. 표준 시약처럼 성분과 함량이 정확히 알려진 물질로서 다른 물질을 검출하거나 확인하거나 정량할 때 사용하는 물질을 표준 기준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참조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표준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은 인문사회적 표준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언어, 부호, 법규, 법도 큰 의미의 광의의 표준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능력, 태도, 행동, 규범, 책임, 그 다음 전통, 관습, 가치, 권리, 의무. 말하자면 표준은 이제 좀 더 광범위한 규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북한이 통일되어 있으면 통합적인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겠죠. 뭐 기존에 있는 규범을 확장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통합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규정들이 또 요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걸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활에 둘러보면 표준이 없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재밌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유럽연합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그래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번역해서 띄운 것을 제가 빌려온 겁니다. 자, 지붕에도 표준이 있고요. 방열기, 정보기술기기, 뭐 전기 장난감, 그 다음에 자동차에도 수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거기다 표준이 있습니다. 자, 문의 고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창문의 높이는 어떤가? 우리 엘리베이터의 버튼 높이가 일정하죠. 그것은 아동,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높이, 그리고 그 점자 물론 들어가 있죠. 자, 그 외에 뭐 집안 내부를 보자면은 화장실, 목욕탕에 있는 많은 것들, 그다음에 부엌에 있는 것, 뭐 침실에 있는 것들, 뭐 그 세탁실, 뭐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은 표준들이 있습니다. TV 같은 것도 당연히 일정한 표준에 의해서 그 부품들이 조립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 표준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표준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표준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 첫 번째 기능이 호환성 확보인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있었던 1904년, 뭐 상당히 100년 전의 얘기인데, 이 큰 화재 사건이 표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후 표준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볼티모어라는 것은 여러 주에 걸쳐서 있는 주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 화재 난 지역이. 자, 이 화재로 인해서 56만 평방미터와 1526개의 건물이 소실됐습니다. 당시에 1억 달러입니다. 지금 돈으로 엄청나겠죠. 그래서 한 1조 달러 정도 되려나요? 1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났고요. 3만 5천여 명 일자리를 상실했습니다. 뭐 사망자도 있었겠지만 그건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자, 이때 이 대화재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됐고 소방차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신속하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길을 잡지 못하고 대형 화재로 번지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주 경계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그 인근에서 소방차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소방 호스가, 물을 뿌려야 되는 소방 호스가 규격이 통일이 안 돼서, 표준이 통일이 안 돼 가지고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물을 가져오면은 또 여러 가지 소방 찾기 연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야 되는데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 주에서 온 차나 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화재를 진압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미국에서 소방기구 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데 서울에 혹시 가가지고 과천 쪽인가요? 과천 쪽으로 지하철 타고 가시다 보면 이런 현상을 겪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쳤을 경우가 많겠지만, 남태령하고 선바위 사이입니다. 이 두 역 사이가 전력 표준이 다릅니다. 자, 선바위 이후부터는 한국 철도공사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태령역부터는 서울 지하철공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공사하고 여기 코레일 철도공사하고 공사하고가 사용하는 전력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직류 1500V를 사용하고 하나는 교류 25000V를 사용합니다. 이 전력이 표준화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남태령에서 선바위까지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잠시 말하자면 이 교환 전력 표준을 교체해서 가기 위해서 그 이전인 사당역에서 기차가 사당역에서 다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지하철이 어떤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교체하는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를 갈아타야 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 물론 이 교환기를 자체 설치한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없이 바로 달리겠죠. 그래서 보면 사당역에서 정착역인 차량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지 않은 차도 있고. 자, 이 교환기를 모든 이 차량에 설치하려면 전동차 대당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체로는 1,500억 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이것을 표준화시켰다면 이런 비용이 새로 들지 않겠죠. 그래서 표준을 통일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통적 기능이 기본 품질을 보장하는 것인데, 특히 어린이 안전 분야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 포장 같은 경우 세정제, 접착제 등 7가지 품목에서 85%를 어린이가 5분 이내에 개봉할 수 없도록 제작합니다. 이것이 표준이에요. KS마크,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KS마크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유아 목적 크기 이하 부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삼킬 위험이 있습니다. 자, 놀이시설에도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 위에 어떤 화학물질 같은 것이 있으면 어린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큰 피해가 가죠. 또 다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금속 규제를 굉장히 엄밀하게 받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안전표준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마찬가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제로 적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 전통적 기능 세 번째는 정보 제공 기능인데,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것을 초등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표준을 이것을 외우게 했었습니다. 공공안내 그림 표준, 이거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색 표시하고 사례 보면은 시설 관련해서는 공공시설, 교통시설, 상업시설, 관광,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이런 것들은 주로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차량 수리시설이 하나의 예입니다. 요 그림이죠. 이거 픽토그램. 자, 안전관련 안전유도 초록색 비상구 마크 있죠. 그 다음 빨간색으로 비상전화, 노란색으로 미끄럼주의, 파란색으로 안전모 착용, 이러한 것이 다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표준은. 그러니까 요 그림을 픽토그램을 보면 이건 차량 수리 시설이구나. 이것은 비상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을 시킵니다. 이 표준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게끔 한다는 거죠. 300여 종의 ISO 픽토그램 중에서, 그러니까 국제 표준,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픽토그램 중에서 21개는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근데 표준이 국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표준에서 얼마만큼 위상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전통적인 표준의 기능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표준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점점 표준이 중요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은 그래서 이 표준 문제를 표준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특히 지금 이 정보 표준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은 대단히 심각하고 첨예합니다. 그 정보 통신 시장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표준은 이른바 새로운 무역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보면은 유해물질법, 재활용법, 친환경설계, 재활용법 자동차 부분에 형식 승인 지침 이런 다양한 지침과 법규들이 유럽연합에서 또는 유럽 각국에서 제정이 돼서 이것이 표준의 한 영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는 전자제품 오염방지법이라든가 폐가전제품 재활용법, 미국에 역시 전자폐기물, 그 다음에 휴대전화 관련법, 기타 일본의 유효자원 이용 촉진법이랄까, 그 다음에 브라질의 총괄 폐기물 관련법, 이 다양한 국제 무역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 규범들이 이와 같이 이제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 홍콩에 보면 계획 수준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기본 지침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 전체적으로 무역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중에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표준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서 표준이 많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국가라든가 또는 유럽연합처럼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국제 지역으로 진출을 하려면 그곳에서 개정한 표준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표준에 맞춰서 기업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새로운 기능은 사회 통합 수단인데 이것이 특히 우리 남북한 통일 통합 문제와 연결이 되겠죠. 유럽이 유럽 독일도 그렇고요. 유럽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또 앞서가고 있는데 뉴 어프로치 신접근법을 유럽연합입니다. 이 유럽연합이 80년대에 얘기를 했었고 90년대에는 글로벌 어프로치 지구화 접근법, 세계 접근법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표준으로 각국 기술 기준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 차원에서 표준을 통일하는 거죠. 독일의 표준을 통합하는 것은 이제 뒤에 따로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뉴 어프로치인데 이것이 가장 표준 통합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겁니다. 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법 제도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지침을 CEN, 이것은 유럽 표준화 기구입니다. 아까 ISO는 세계 표준화 기구고요. 이것은 유럽 차원의 표준화 기구입니다. CEN 표준을 반영해서 제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서 자국 법제도에 반영하고 기술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강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거죠. 기술 기준 등을 유럽 표준화 기구 표준에 따라서 세부 내용을 마련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공산품 규격은 KS죠. 그 다음 유럽 표준화 기구 CEN이 제정한 유럽 표준은 EN이라는 마크를 답니다. 자, 유럽에 통용되는 제품의 패스포트인 CE 마크 심사할 때 CEN 표준에 따라서 인증합니다. CEN 표준은 그 마크가 EN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CE는 뭐냐 하면 CE는 유럽연합이 제정하는 것이 유럽 표준화기구 CEN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에서 특히 안전과 관련된 안전 보안 이런 거와 관련된
또 다른 마크입니다. 이것은 규정력이 더 강합니다. 규제력이. 근데 이것을 만들 때 유럽 표준화 기구가 만든 EN 표준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심사를 한다는 거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하고, 그래서 과연 CE 마크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인증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유럽에서 이미 뉴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CE 마크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 차원, 그 다음에 유럽 차원에서의 유럽 표준화 기구가 또 표준을 제정하고, 말하자면 유럽 전체 표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 표준에 맞춰서 각 국가가 또 표준을 제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표준의 새로운 기능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것이 2010년인가 그때 이게 제정이 됐죠. 사회적 책임 표준인데 SR이라고 표현합니다. Social Responsibility. ISO 국제 표준화 기구, 세계적인 표준화 기구예요. 국제 표준화 기구 26000이라는 번호를 달고 만들어진 표준이 사회적 책임 표준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사회문화적 표준의 대표적인 것이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으면서도 가장 방대한 표준입니다. 이제는 공산품에 부여되는 그러한 어떤 규격이라는 의미의 표준만이 아니고 인문사회적 규범에 해당하는 그런 말하자면 사회를 좀 더 휴먼피아, 인간이 살만한 곳, 인간들이 사는 곳, 그런 휴먼피아로 만들고, 또 당연히 휴먼피아는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표준을 제정한 겁니다.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이죠. 그중에 이 사회적 책임 표준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인권과 관련된 표준, 국제적 인권 선언을 지지하고 인권 선언의 대부분을 표준으로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노동 표준도 ILO의 표준들을 많이 수용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새로운 표준으로 만든 겁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이라든가 강제노동을 배제하고 아동노동을 폐지하고 고용 및 업무상의 차별을 철폐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중에서 환경표준은 환경 파괴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정진하고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회적 표준 내의 환경 영역입니다. 반부패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부당가격 청구에 대응하고 뇌물 등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이제는 어떤 나라든지 이제는 국가 정부 기구도, 다시 말해서 정부조차도 ISO로부터 사회적 책임 표준을 획득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적이 아니에요. 특히 국제기구에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국제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걸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해야 되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학교,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 이런 많은 이제 어떤 기구에서 ISO 26000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의 새로운 기능 네 번째인데, 경제적 영역, 기업 차원의 문제입니다. 기업 경영 전략에서도 표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기업 경영 전략과 관련해서는 1990년대부터 표준이 상당히 크게 발전했습니다. 시스템 경영 표준인데 1990년, 자 보면은 ISO 9001번으로 품질 경영 표준이 제정됐고요. 14,000으로 환경 경영 표준, 환경적 친화적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품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22,000이라는 번호로 식품 경영 표준, 또 26,000 번호로 윤리 경영 표준. 요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책임 표준의 일부입니다. IT 관리와 관련된 표준, 보안 경영과 관련된 표준, 이러한 것이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표준, 둘, 넷, 여섯 가지의 표준을 획득했다면 이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그 규범들을 회사가 이 표준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철회되겠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수출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기업이 진출할 때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부여하는 표준들을 획득을 했느냐,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볼 겁니다. 관리 감독은 당연히 이제 표준화 기구에서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 표준을
표준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시하고 확인하고 실행하느냐라는 것을 간단히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자, 표준의 새로운 기능 중에 이제는 5번째입니다. 기술 혁신 도구로서 표준은 또 효과를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자, 홍채 인식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제안을 해서 우리 국제 표준화 기구 ISO 19795-X 번호로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이 됐다는 얘기죠. 국제 표준 채택이 되면 다른 나라가 다 이 표준을 대부분 살 것이고 이 표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하고는 좀 달라요. 특허는 상당히 많은 어떤 독점권, 50년 내지 70년이죠, 보통. 독점권에다가 거기에 대한 특허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특허는 사고 파는 문제죠. 특허를 어떤 특정한, 내가 취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에다 판다면 정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독점적으로 그 특허를 가지고 어떤 기술이라면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고, 다른 회사가 이것을 모방한다거나, 어떤, 똑같은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특허를 신청해도 안 되겠죠.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표준은 다릅니다. 표준은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표준화기구든 각 나라의 국가표준화기구든 거기에 표준을 신청해서 획득하면 다른 회사나 사람이나 국가나 조직이나 이 표준을 쉽게 살 수가 있어요. 표준을 획득하는 것은, 표준을 파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팔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나 한 조직체나 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표준은 무제한으로 팔 수가 있어요. 다수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냐? 굉장히 쌉니다. 아까 국제표준화기구에 사회적 책임 표준이 있다 그랬죠. 그걸 제가 샀는데, 직접 거기 연락해가지고, 이것은 맞으면 복사비 수준이에요. 그것이 한 열 몇 페이지 되거든요. 그 복사비 수준, 논문보다도 싸요. 그 정도 수준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표준은 문건이니까, 그 문건을 사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획득을 하고, 다음에 거기서, 저는 뭐 개인이니까, ISO의 SR 표준을 획득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회사라면, 표준을 사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거기에 지침, 이런 규정에 맞춰가지고, 회사를 재조직하고 재구성하고 행동하는 것을 국제표준화기구에 가서 증명을 하면, 그것이 맞아요. 그 마크를 부여합니다. 문서를 사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죠. 마크를 부여받습니다. 그 비용도, 좀 필요한 비용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왜 이득이 되냐 하면 그 표준을, 제품 표준 같은 걸 우리가 만약에 해서 만들었다면 그 표준이 다른 나라나 하는 회사에서 그걸 사가지고 표준 만약 도큐멘트를 사서 그 도큐멘트대로 만들고 제조하고 다시 또 팔고 하는 가운데에서 상당히 많이 지체되죠. 그 사이에 이미 표준을 개발한 획득한 국가는 말하자면 선점이익이 있는 겁니다. 선점이익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최소한의 라이선스 비용, 그 정도 비용이 수익이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은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고까지 이제 의미가 되는데, 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독점적인, 자기 혼자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 표준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죠. 근데 여기서 특허도 물론 죽음의 계곡일 수 있어요. 특허를 획득하지 못하면 다른 경쟁 상대가 그걸 획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표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걸 두 행위자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자, 표준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운데, 획득하는 것은 굉장히 공식적인 절차로 합의에 의해서 또는 개방적인 투명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표준을 획득해서 이 표준에 맞춰서 움직여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이 어렵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표준은 특허와 달리 개방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표준을 삽니다. 쉽게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공산품 표준 같은 경우에도 뭐 공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만들죠. 자, 근데 이게 선점자 효과가 있고 아주 적은 비용의 라이선스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이나 공동체 사회 전체에서 차원에서 보면은 이 개발한 기술을 바로 공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이 기술을 다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다음 표준을 또 누가 개발을 한다면 쉽게 더 나은 표준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더 개발할 수 있겠죠. 그걸 빨리 입수했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표준을 제안해가지고 그걸 더 좋은 물건을 놔버리겠죠. 그 경쟁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겁니다. 특히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경쟁자도 마찬가지지만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어떤 그 핸드폰 시장이라든가 그러면 A라는 회사가 핸드폰의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다면은 또 다른 회사가 또 경쟁하면서 그와 같이 뭐 만들어내겠죠. 그럼 표준을 상호 취득하게 된다면은 A라는 회사든 B라는 회사든 서로 상대방의 기술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면 더 나은 기술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발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 혁신의 도구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 국제적으로 지금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관련 요성이 없으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표준은 상당히 쉽게 개발을 하고 또 대량 생산의 기회를 많이 줍니다. 표준이 쉽게 판매가 되고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사한 표준들을 많이 다른 데서 많이 제공하게 되고 많은 소비자가 찾습니다. 특허는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이 이제는 특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건 뒤에 또 좀 나오니까 관련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표준의 새로운 기능 6번째인데 지속 가능 발전 수단으로도 기능하고 있어요. 자, 환경보호, 사회통합, 경제발전. 우리 통일되고 나면은 환경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죠? 북한 지역이 우리 지역보다 산업적인 개발 덜 됐다 그래가지고 무작위로 막 또 개발한다면은 상당히 치명적이 되겠죠. 사회통합, 당연히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그죠? 실업, 빈곤 추방해야 되겠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고, 뭐 등등등. 자, 통일되고 나면은 당장 우리 통일 비용 많이 들 겁니다. 그러면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또 경제 발전을 해야 되겠죠. 경제 발전도 중요하죠. 경제가 통일로 인해서 지체되지 않도록. 자, 그런 지속 가능 발전 수단으로서 통일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 보호하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 약자들 보호하면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환경 관련 표준을 지키자. 그 다음 사회 통합에서도 사회적 책임 표준을 지키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 표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회 통합이라든가 환경 보호라는 것을 통해서 무작위 경제 발전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도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것이 이제 표준의 전통적 기능과 새로운 기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들어가서 이제 표준은 그러면 어떻게 제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아까 또 나왔지만은 통일 문제와 직접 관련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표준을 제정하고 그 마크를 부여하고 그 다음 표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관리하는 것까지를 관리 영역 참 빼고요. 표준을 제정하고 그것을 마크를 부여하려면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까지를 우리는 다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을 제정하는 거겠죠. 또 ISO하고 IEC의 가이드 2를 보면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또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이것을 표준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표준을 제정하는 활동입니다. 표준을 제정해서 그다음 이 표준이 적합하게 테스트가 돼서 부여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 과정, 그런 질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SA 3001 번호를 달고 표준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표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활성화하는 조직적인 행위. 자, 표준을 제정했죠. 그다음 이것을 시험에서 마크를 부여하겠죠. 이런 겁니다. 적합성 평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표준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표준의 경제사회적 영향은 어느 정도냐? 경제적 효과는 산술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회통합 효과는 측정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먼저 통합 문제를 보면 유럽연합이 상대적으로 사회통합의 도구로서 표준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구접근 방법, 그다음 신접근 방법, 그다음 세계접근 방법 이런
맞아 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하는 그러한 방법들, 정책들이 세 단계로 발전해 오면서 그 가운데 사회 통합, 아까 나왔었죠. 국가 간의 다른 표준들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또 환경 표준이 잘 돼 있기를 유명합니다. 노동 표준도 잘 돼 있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유럽 사회 전체가 말하자면 휴먼피아 인간적인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은 또 세계 무역의 80%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OECD 공식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무역의 80%가 표준 영향을 받는다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경제적인 세계 경쟁이 표준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경제적 효과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GNP의 1%입니다. 1%를 차지하고 있어요. 표준이. 기업 매출에서 보면은 표준을 잘 만들면 기업 매출이 10% 상승한다는 건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BSI 이것은 영국인데 영국의 표준 DIN은 독일이고요. 독일 표준화기구, 영국 표준화기구를 보면 노동 생산성의 13%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표준이. 그 다음 호주의 표준화기구를 보면 국가 표준이 1% 제정되면 생산성이 0.17%가 증가한다고 공식 보고를 냈습니다. 이 정도로 표준은 경제적인 효과, 사회통합적인 효과가 지금 막대하다는 겁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던 것까지 포함해서 표준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준은 긍정적인 효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수학 채증, 그 다음에 네트워크 외부성, 확장성, 공공성이 있어요. 이게 표준화의 효과입니다. 표준화. 표준을 제정하면 제대로 또 운영이 되면 그런 얘기겠죠. 결국은 표준의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발자익이 있습니다. 표준을 제정하면은 그 표준이 다른 표준에 의해서 또는 이 표준을 공식적으로 획득해서 그 기술을 예를 들면 동일한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대등한 경쟁자 올라서기까지 다른 기업이나 행위자들이 그 선발자 이익이 있다. 그 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회사들이 그런 이익을 누렸어요. 자,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는 A4 용지라는 것이 뭐 DIN-A4라고 되어 있죠. DIN-A4. 그것은 독일 표준화 기구고 독일이 제정한 표준이고 그것이 세계화된 겁니다. 자, A4 용지가 세계적으로 표준화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규격의 다른 종이들 이것을 기준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 무엇보다 대표적인 것이 인쇄기가 프린터가 A4 용지에 맞춰서 나오죠. A4 용지 말고 A2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독일에서 DIN 표준입니다. DIN이 독일이 제정한 그 규격에 맞춰 가지고 프린터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프린터 제조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맞으면 그 종이를 사용하는 경제 네트워크 안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라고 합니다. 국제적 확장성이 있죠. 어떤 한 단체가 표준을 제정해서 국가에서 국가 표준을 획득하고 이 국가가 또 세계 표준화 기구,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에 제안해서 획득한다면 표준을 획득한다면 국제 표준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 표준이 기술과 관련되면 그 기술의 국제적 확장성을 또 얘기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 문제, 안전 문제, 환경 문제 등 사회적 책임 표준이 제정됐습니다. 공공이익을 충족시킵니다. 근데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고착화와 양분화입니다. 고착화, 전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표준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자판 표준이 있습니다. 자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코티 자판입니다. 예전에 이미 코티 자판보다 훨씬 더 인체공학적으로 사람에게 더 유용한 자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미 코티 자판 익숙해요. 코티 자판 치면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티 자판 쓰고 있어요. 이 자판에 이미 타자가 익숙해진 거죠. 그러면 이거 갑자기 익숙해지는 거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익숙해졌는데 글자 순서를 확 바꿔버리면은 새로운 타자기를
타작이나 자판을 쓰게 되면은 또 이것이 뭐 습관 이런 거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드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숫자라도 환산할 수 있겠죠. 그런 전환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판을 예를 든 것처럼 특정한 부분에서는 나쁨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고착된다는 겁니다. 그 표준이. 또 그 기술이나 이런 기계들이 양분화됩니다. 이 수학 채증의 효과, 이런 것이 극대화돼 버린다면은, 독점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양분화되고, 이걸 쓰는 곳과 쓰지 않는 곳. 그래서 또 독점화되면서 특정 기업이 특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효과,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놓은 것들인데, 여기서부터는요.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을 했고 직접 관리 안 되기 때문에 좀 간단히 읽는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 게이츠 잘 알고 있죠. PC 운영 체계를 표준화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업계 황제를 부상했죠. 잘 아시다시피 MS 오피스를 표준화해서 사실상 소프트웨어 시장의 80%를 장악을 했고, 인터넷 통합 웹브라우저 표준화로 전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좀 떨어져 있죠. 다른 것들 좀 나왔으니까.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입니다. 표준화가 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기술이 혁신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프린터기 얘기했던 것처럼 보완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것이 환류를 해서 피드백해서 표준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확장성의 효과. 밑에 있는 것만 간단히 보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표준이 세계 표준과 지금은 99.8%가 동일합니다. 그것을 부합화율이라고 합니다. 국제표준 부합화율.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표준을 많이 획득했고, 또 우리는 새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제정하는 어떤 상품이나 여러 가지 제조라든가 이런 공정들에 대해서는 세계 표준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8%가 세계 표준과 동일합니다. 자, 공공성의 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건데요. 주택, 정보, 안전, 보건복지, 환경, 교육 등에서 표준들이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인간 생활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중에서 또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악단차 효과. 앞에서 얘기한 것 외로 물론 관련이 또 되겠지만, 악단차 효과가 뭐냐면 유행에 편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 거의 없지만 서커스라든가 악단차가 시골이나 옛날에 시장 같은 데 오면은 본 공연 있기 전에 악단차가 가면서 홍보를 막 하죠. 그러면 뭐 나팔도 불고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 뒤에 아이들이 주르륵 따라가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 표준이 유행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유행이기 때문에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썩 좋지 않은 효과가 있겠죠. 자, 공장력 과손 효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시멘트로 공정하는 시멘트로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이제 표준을 만들었고, 그것이 실시가 돼가지고 이런 공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데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었는데 그 악취가 엄청났다고 그래요. 공해가 엄청나요. 여기는 요 사진은 귀신 같은데 귀신 아닙니다.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이 공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하천 오염 당연하죠. 그리고 과수원에 있는 과수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회사는 뭐 상당히 많은 걸 고치고 뭐 일부는 폐쇄되고 뭐 했죠.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유용하고 좋을지라도 그것이 그 파급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표준을 제정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성물 효과, 이것은 유행 효과와 또 다른 거예요. 명품에 대한 소비 심리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가져온 사진이 아닙니다. 아마도 외국인데 중국에서 가져온 사진이라서 초상권 침해도 있고 뭐 동양해석 문제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사진은 아닙니다. 이게 명품입니다. 다 명품을 뭐 짝퉁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고 명품인데, 명품이 유효하면은 그 비싼 명품인데도 사람들이 막 삽니다. 그죠? 돈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명품 물건들을 서로 구입해가지고 지정하고 다닙니다. 물론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물론 명품도 물론 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앞에서 말한 악단차 효과에서 말하는 것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고, 명품은 대품은 수제품이나 이런데 많은 사람이 이를 구입해가지고 향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특권층이나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향유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유행을 따라가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과시욕이라든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속물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어떤 고가이고 물건이 반드시 유용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다른 목적, 자기 과시욕이라든가 뭐 이런 목적을 통해서, 속물적인 목적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한다면 그런 경우는 나쁜 표준을 따라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런 효과도 자칫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한참 간데 남북 표준 얘기가 이제 돌아왔네요. 처음에는 좀 했죠. 자, 언어의 차이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표준 체계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남한은 처음 표준을 만들 때 우리 60년대에 표준이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일본의 것을 들여왔고 일본은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들이 생겼는데, 반면에 북한은 사회주의 그 권역의 표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채택 여부는 우리나라와 이 자본주의 국가들은 표준이 선택적입니다. 일부 기술 기준 같은 강제적 표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표준이 선택적입니다. KS 마크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으면 그만큼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손해를 보기 때문에 KS 마크를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강제입니다. 법하고 똑같습니다. 표준이. 북한은 여전히 규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규격이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는 표준이라는 말로 바꿨고요. 강제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은 산업 용어에서 봅시다. 우리는 드라이버라는 말을 쓰고 사이라고 하고 케이블이라는 말을 쓰는데 북한은 용어가 달라요. 산업 표준 용어가 달라요. 나사틀기에, 시누스, 까벨, 이거는 이제 러시아 말. 이게 다 러시아 발음을 쓰는 거겠죠. TV에서 전파 송출 방식도 다릅니다. NTSC 방식이 우리는 북한은 PAL 방식입니다. 그러면 서로 TV를 우리나라에서 사가지고 북한 가져가면 못 본다는 얘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어 사전의 사전의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경음이 원음 바로 뒤에 나옵니다. 쌍시옷은 시옷 뒤에, 쌍지읒은 지읒 뒤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북한은 그것이 다 뒤로 빠집니다. 자, 쌍기읒이 제일 뒤로 빠집니다. 격음 다음으로 빠져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또 전기기관차 사용 전기를 보면 남한은 교류 25,000V를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은 직류 3,000V를 사용하고 있어요. 80%가 여기 해당하는 것, 다른 것은 동일한 것도 있겠죠. 지금 철로도 문제가 되는데 철로도 우리는 표준계도 광계를 넓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은 762mm 협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부예요. 지금은 뭐 한 90% 가까이 북한도 세계 표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광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선 같은 데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되고 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다 바꾸려면 또 돈이 많이 들겠죠. 신호통신 시스템도 우리는 자동식이고 북한은 수동식입니다. 관련 법규도 보면은 북한은 규격법이고 우리는 산업표준화법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정보통신 표준 관련된 것은 또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기관은 국가품질감독국, 우리는 이제 이건 지금 국가기술표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교육부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표준과학연구원에서도 하고, 그리고 표준을 국가규격 명칭은
북한은 국가 규규가 KPS라고 하는데 우리는 KS라고 하고요. 성격은 북한은 강제적이었다. 이건 얘기했죠. 뭐 숫자 다양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태생적 영향 말을 했고요. 우리는 자동차, 조선, 항공, 정보 산업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표준이 이미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산업이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북한은 여전히 광산 기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 KPS 표준, 우리 KS 표준, 이것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로 북한은 표준에 관련된 표준을 이렇게 말하자면 분류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크게 우리는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북한은 2, 4, 6, 7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상세하게까지는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요. 자, 독일 통일과 표준 통일을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표준이 분리된 것이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입니다. 독일이 분단된 것은 2차 대전 이후니까 45년이죠. 근데 표준이 분리된 것은 달라진 건 61년이라는 얘기예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이후. 그전에는 동서독이 표준을 같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이게 큰 차이입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동일한 표준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고 90년에 통일됐으니까 독일은 표준을 다르게 사용한 기간은 불과 30년입니다. 자, 정치적 분단 이후 16년 동안 동일한 표준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서독에서는 그러니까 분단되기 전에 독일 전체의 표준이 있었겠죠. 서독은 그걸 계속 사용했어요. 나중에 61년에 동독이 그 표준을 다르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분단 이전에 통일독일의 표준위원회가 표준화 기구가 DNA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명칭을 바꿔서 서독은 DIN, 서독 독일 표준협회가 이어받아서 75년에 명칭을 바꿨어요. 표준화 작업을 이어갔고요. 자, 61년에 동독은 통일된 표준화 기구, 그것이 동독에는 지소 형태로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드디어 61년에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64년에는 독일은 표준화 기구의 약자, 기관의 약자도 DIN인데 독일 표준, 우리나라 KS 같은 거의 약자 KS도 DIN으로 씁니다. 동일해요. 자, DIN을 계속 사용하다가 61년에 기구는 폐쇄해가지고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표준은 또 그 3년 후인 64년에 가서야 동독의 북한의 표준처럼 KS 같은 거 TGL로 바꿉니다. 자, 69년까지 그것도 또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또 5년이 지난 다음에 동독의 모든 회원들이 표준화 기구에는 회원들로 가입합니다. 회원들이 표준화 기구인 DNA를 탈퇴합니다. 자, 그리고 72년에 가서 표준청이 이제 말까지 천천히 또 3년 후에 이제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동독의 표준화 기구인 표준청이 표준 업무 전반을 이제 담당을 했고 담당하기를 완수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계량청하고 표준청을 통합해서 표준화 계량검사청이라는 통합된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79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 전자부문 표준화기구 IEC, 87년에 일반 표준화기구인 ISO에 동독이 가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1년에 처음으로 표준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나서 다시 또 88년에 27년 만에 통일되기 전입니다. 아직은 물론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 무너진 것과 독일 통일된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그것이 89년에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88년 9월이면 1년 2개월 전입니다. 1년 2개월 전 그렇게 오래된 기간도 아니죠. 그러면 표준협력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2년 만에 독일 통일돼 버렸어요. 급작스럽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 표준 협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졌던 것이지 표준 협력이 없었다 또는 부족했다고는 평가할 수 있겠죠.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다든가 전혀 그러지 못하고 통일을 맞았다. 이러한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통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88년 9월에 표준 협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독 DIN하고 동독의 표준화 국가기관이니까 이거 서독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공공기관이에요. 국가가 지원만 할 뿐이지.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화는 국가기구입니다. 서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기구인 DIN과 동독의 국가기구인 표준화 기구가 표준 관련 문서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이거 프라하 협정이라고 그래요. 이어서 89년 1월에 서독 DIN과 또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동독이 소련 국가표준화위원회, 소련 국표준화 기구인 ST가 표준 협력을 또 체결합니다. 소련과 독일이 표준 협력을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서독의 표준과 동독의 표준 TGL, 서독 표준 DIN과 동독 표준 TGL의 상호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요. 근데 왜 서독과 소련이 이거를 하냐 하면 소련의 영향력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소련 표준을 동독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그 전에 이미 78년 서독과 소련의 경제 및 산업혁명 협정 그리고 86년 과학협력협정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소련과 서독은 이미 70년대 말부터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고 그 맥락 속에서 표준협력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남한과 관련해가지고 남북한 관련해가지고도 중요한 겁니다. 소련과 서독이 했다는 것은. 자, 통일 이후의 표준협력을 또 들어가 보면 이어서 보면 89년 3월에 통일사회당, 동독공산당이죠. 정치국이 핵심 정치기관입니다. 권력기관입니다. 정치국이 동독표준을 유럽표준에 부합하게 하고 동독표준화기구와 서독표준화기구의 접촉을 공식 승인합니다. 공식적으로 국가표준화기구들이 접촉을 합니다. 89년 10월에 또 두 기구 사이에 표준화와 인증 분야 공동협력협정을 체결합니다.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한 달 전입니다. 통일되기 수개월 전이고. 자, 그러면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첫째, 국내 및 국제 표준화 활동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서로 교환하고, 두 번째, 생산품 및 품질 보장 체계에 대한 검사 결과 및 인증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고, 셋째, 컴퓨터 자기 테이프와 보관 자료를 비롯해서 자료에 대한 직접 접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수립하고, 네 번째, 표준 제정 과정과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래서 표준화 활동, 양국의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 긴밀하게 서로 협력한다.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화폐 경제 사회 통합, 이것이 독일 마르크를 통합시킨 겁니다. 자, 이 조약이 체결한 지 불과 사흘 만인 7월 4일 날 표준 통일 달성을 위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본격적으로 앞에는 표준 협력을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표준 통일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독 정부는 DIN의 활동을 동독 지역에 확대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독의 표준 활동을 동독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통일 전의 얘기입니다. 동독은 서독 표준화기구 활동 범위 안에서 독자적 표준화 활동 지역이 되며, 이건 뭔 소리냐면 위의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동독 정부가 서독 표준화기구가 동독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것은 첫 번째죠. 자, 그런데 활동하되 서독 지역과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자적 표준화 활동 지역이 된다. 아직은 동독이 독자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동독 정부는 서독 표준화 기구에게 모든 표준화 활동을 인계한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표준화 활동 자체는 이미 서독 표준화 기구에게 다 인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동독의 기업들도 서독 표준화 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독 표준화 기구는 국제 표준화 기구 두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독일 표준화 기구로서 이제는 전 독일을 대표한다. 동서독을 다 대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통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통일되기 전에 이미 표준 통일이 적어도 선언적으로 또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표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문제가 남아있겠죠. 그 문제는 이제 그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자, 서독 표준화 기구가 동독 표준화 기구 직원의 다수에 대해서 고용을 승계할 걸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동독 표준 중에서도 건강, 노동, 그다음 소방보호 이 세 가지 분야와 그다음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냥 이거는 국가 방위라든가 이런 데서 관련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넘겨주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나머지 표준은 위에서 얘기한 조건을 다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91년 12월 31일까지 동독 지역의 독자적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그 밖에도 이건 통일 이후 90년 10월에 통일됐으니까 1년 반 2개월 동안 한다는 얘기죠. 그 밖에도 특별한 공공상의 이유로 동독 정부가 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때 예외를 허용하되 DIN에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이것을 남한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동서독은 정치적 분단의 역사보다 표준 분리의 역사가 짧습니다. 또 분리되어 있을 당시에도 동서독은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방송 표준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방송을 볼 수 있었어요. 방송 표준이 일치했습니다. 또 표준 협력이 상대적으로 통일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른 표준 협력과 표준 통일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 국제적으로 서독 표준화 기구와 소련 표준화 기구의 협력 협정이 이후 동서독 표준 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 통일 비용은 2년 동안 예상액의 무려 수백 배에 달하는 3조 원이 소요됐어요. 예상액의 수백 배입니다. 수백 배. 3조 원. 이후 완성되기까지 전체 표준 통일 비용은 180조 원이 소요됐습니다. 거의 15년, 그러니까 15년 동안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일 비용의 약 10%. 통일 비용의 10%가 표준 통합하는데 소용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독일은 표준 역사가 짧고 빨리 표준 협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이제 또 얘기하겠습니다. 2년 동안 모든 표준을 통일시킬 거라고 내다봤어요. 여기에는 착오가 있었죠.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에 표준을 다 완성시키지도 못했고 15년 동안 걸렸고 15년도 100%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했다는 얘기지. 근데 그 2년 동안의 비용도 예상보다 수백 배였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추가로 여기는 예상 안 했겠죠. 여기는 2년만 예상했었으니까, 또 60배 가까이가 더 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60배, 총 60배가 들었다는 얘기죠. 자, 국가 통일 후 표준 통일은 구동독 지역의 기반 시설과 산업에 대한 실제 조사가 늦어졌고 구동독의 표준화 작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서독 표준을 동독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것에 대한 원인을. 자, 이제 우리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치적이고 형식적인 통일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표준 통합, 통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선언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표준 협력이 물론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 표준 협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정말 조금씩 점차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라도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표준을 통합시켜 나가야 되는데 앞에 이렇게 쓴 이유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독일과 달리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통일 비용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통일 비용은 77조 내지 130조가 걸린답니다. 통일 후 10년 동안 사회경제 통합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정도란 얘기예요. R&D 연구소에 따르면 50 내지 670조. 이것은 최소하고 최대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런 정도의 예상이 과연 얼마나 유용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뭐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GDP를 남한의 3 내지 5% 정도로 가정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북한의 한 20배 이상 경제력이 크다고 하죠. 서독은 통일 비용으로 1조 마르크가 들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통일 비용을. 그런데 90년 통일 후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엄청나게 증가했고 추정이 불가하고 실제로 추정하지도 않죠. 이제는 아직도 통일된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마저도 상당히 부러울 수밖에 없죠. 평화적으로 통일했고 뭐 등등등 고천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통일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 중에 표준 협력이 기니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쓴 거고요. 자, 네 번째는 남북 경제 협력 사업 발전의 장애 요인을 하기 위해서도 표준 협력과 통일 관련해 가지고 표준을 빨리 통합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남북 간에도 표준 협력이 전혀 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일정하게는 이루어졌어요. 이건 여기 이제 김일성 사진이죠. 이것은 노태우 정권에서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의 사진인데, 자, 91년 12월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타결되고 92년 9월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가 됐는데 두 번째 이 합의서의 3장 남북 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에 산업표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11 동그라미 11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야자가 빠졌습니다. 하여야 할 자기 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 측에 통보한다. 말하자면 표준을 교환한다는 겁니다. 서로 표준을 교환해서 훑어보고 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뭐 이런 의도였겠죠. 유감스럽게도 그 이후에 정부 간의 진척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남북 간의 이 정치적인 어떤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모든 민간 차원의 협력이라든가 경제적, 문화적 협력 이런 것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준도 역시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민간 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은 94년, 96년에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학 수레이가 중국 연기에서 개최됐고요. 2002년에 남북 표준 공동 연구소 설립이 합의가 됐고 남북 표준 관련 기관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고요. 다음 해에 공동 연구 추진 합의서가 체결되고 북한 정보 산업 규형 31개가 한종이 통일안을 도출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2004년에는 남한 민간 표준화 기구 협의체로 북한 국가 표준화 기구에 대한 대화 창구인 남북 기술 표준 협력단을 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협력과제 이런 것을 국가 표준화 기구에게 제공하기도 했죠. 이것을 왜 구성했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표준화 기구가 국가기구입니다. 북한도 국가기구예요. 국가기술표준원이 표준을 제정하는 우리 우리나라 국가기구인데 북한은 계속
통일 문제에 있어서 또 남북 회담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도 남한 정부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표준협력이 계속 차질을 빚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표준 대표 기구가 국가기술표준원인데 국가기술표준원이 북한이 안 만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단체와 만나겠다 하는데, 그래서 민간단체로 우리는 표준을 보급하는 단체는 민간단체입니다. 독일 표준화 기구처럼 공공단체로서 한국표준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정하진 않아요. 표준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하면 그 표준을 표준협회가 보급을 하는 겁니다. 판단력이죠. 자, 그래서 표준협회 표준과학연구원 등등등 해가지고 민간기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민간기구가 북한 표준기구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도 국가기구란 말이에요. 북한은 민간기구가 없죠. 표준화 관련해가지고 법이니까. 그런데 북한은 국가기구가 나오고 우리는 민간기구가 나가는 그런 좀 말하자면 불균형적이랄까 이 문제가 사실 표준협력의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자, 그 성과는 3년간의 정례학술회의에서 정보처리 용어, 컴퓨터 자판 배치, 한글의 글자 배열 순서, 정보 교환형 부호계에 대한 남북 표준안을 도출했고요. 근데 그리고 이것은 남북학자 간의 순수 학술대회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인데 산업계에서 널리 활용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남북한 간 민간 학술교류 협력을 통한 최초 합의안 도출이라는 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표준협력의 문을 연 거죠. 국제회의에서도 표준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85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남북한 정부에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시안을 요청했고, 92년 파리회의에서 모음은 남한, 자음은 북한 안, 이것을 절충한 안에 합의를 했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94년에 북한이 합의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남한안과 북한안을 둘 다 포함시키는 복수안으로 채택을 해버리고 말았죠. 통일시키지 못했죠. 국제문자 부호계에도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인터넷 찾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금방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한국, 영국, 북한, 조선, 중국, 일본의 정보기술 표준 용어 사전 편찬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CS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시간이 한참 흘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북표준 통합의 추진 방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2010년에 5.24 조치가 천안함 사건 때문에 일어나죠. 그래서 남북표준 교류협력이 전면적으로 중단됩니다. 대단히 아쉬운 얘기인데 그 전에까지 있었던 것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2010년이면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 이후에 그럼 없었느냐? 있긴 있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죠. 자,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남북이 이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네요.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표준협력이 2년 전쯤일 겁니다. 아마 2년 전. 그렇죠. 2년 전에 남북표준협력 2, 3년 전에 남북표준협력이 그야말로 7, 8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됐는데 정부가 이제 바뀌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아직도 경색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정부 차원에서는 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당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남북표준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당이 국가기구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정치적인 조건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정당이 이런 문제를 추진할 때에는 선거에 대한 영향도 또 더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예민해요. 또 정당 내부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목표를 한 성과조차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얼마 가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남한에서 준비하기 위한 표준협력 회의를 했었고 그때 한 토론 분야 마지막 토론을 제가 사회를 맡았었는데
그래서 뭐 상당히 잘 이루어질 것처럼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를 뭐 많은 국회의원들 와서 얘기하고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크게 희망을 가졌었는데 당시에는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고요. 그 전에 내부적으로 뭐 연구한 것도 이런 것은 일부 국가 보안 문서들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이제 어렵고,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을 토대로 이것은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그러면 이제 남북 표준통합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에 아주 중요한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추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일단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표준을 통합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통일 비용뿐만이 아니라 사회 통합, 남북 간의 통일 이후에 어떤 사회적 갈등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표준협력을 잘하면 통일을 기간적으로도 앞당길 수도 있고, 통일을 더 큰 문제 없이 갈등 없이 평화적으로 이루어 나가는데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표준을 어떻게 협력을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 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 다시 또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첫째, 남북이 공통적으로 기여한 분야에서 먼저 시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남북한의 사회 구조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이미 OECD 뭐 1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관광업 기계 분야에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의 필요성의 분야에 따라 다르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분야에서 먼저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북한은 계속 남한 정부 측 기구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표준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북한은 민간 차원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 하면은 이 민간 차원이 결국은 북한과 표준 협력을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이것을 우리나라 표준화 기구는 국가기구니까 국가기구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국가기구가 그걸 또 결정하고 하려면 이 시일이 또 많이 걸려요.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표준화 제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표준 협력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표준 제정 기구들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 국가 표준화 기구도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공공기구로, 국가기구도 아니고 100% 민영화 시켜가지고 민영화된 기구도 아니고 공공기구로서 한다면, 그것도 민간기구에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제표준화기구 및 제3국을 통한 국제협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동서독 표준 통합에 있어서 소련과 소독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제3국과 표준화 협력을 또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남북 협력에 도움을 줄 거라는 겁니다. 자, 또 국제표준화 기구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만든 국제표준과 부합률이 99.8%예요. 근데 북한은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북한도 국제표준화 기구에 물론 가입돼 있어요. 가입을 했는데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죠. 근데 최근에 와서 북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표준화 기구 안에서 남북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국제표준이 남북 간에 공동으로 우리는 이미 거의 적용을 받고 있고, 북한도 그걸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표준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표준화 기구를 통한, 그리고 제3국을 통한 표준 협력을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준 협력과 표준 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이전의 표준 협력 증대를 통한 통일 비용을 저감시킵니다. 뭐 누차 설명했으니까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인문사회적 표준통합을 위해서 통일 후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인문사회적 통합, 뭐 맞춤법 표준안 같은 거, 그 다음 아까 또 얘기했던 사회적 책임 표준안 같은 거, 이런 것은 사회통합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겠죠. 국제표준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의 우호적 국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 신속한 표준통합을 통해서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국제표준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표준 부합화를 신속하게 한다면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할 수 있고 또 이 제고를 촉진할 수 있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 이전에 무엇보다도 표준협력을 정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는 것이 대단히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